네. 뭐야 이거 딸기 글쎄 좀 이따 없어졌어. 설명드릴게요. 좀 기다려. 왜 없어졌어? 아, 지금 설명드려요 그냥? 그래? 해. 아이고. 아니 뭐 이렇게 바뀌어. 딸기가 어. 여기 이제 그 남원에서 나온 딸기 중에 프로 아니겠습니까? 남원 춘향 애인 딸기. 딸기 같은. 애인 같은 딸기, 딸기 같은 애인. 예? 딸기 참 예전에 그 많이 봤습니다. 예, 딸기밭 갔었는데 옛날에. 딸기밭이요? 아, 딸기밭에 가서 이제 직접 딸기밭 보이는- 미팅이라고. 아, 그런 거 있습니까? 네. 1인당 10,000원씩 내고 딸기. 아, 입장료 내고 무제 따먹기. 딸기가 참 맛있습니다. 이 겨울에 옛날 같으면 참 상상도 못 말도 해요. 안 되지. 예. 한 3, 4월 돼야 나오는 건데 야. 요즘 이렇게 겨울에도 딸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딸기 이거 저 시장에서 뭉그러진 거 사다가 딸기 잼 만들어 먹고. 에? 아유, 설탕 엄청 부셨죠, 우리 엄니들. 어우, 왜요? 너무 달아. 아주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매혹적인 남원 춘향 애인 딸기. 네. 영양도 많고 딸기 당도도 높고. 네, 여기 이제 아침 라이브 실시간 요 더보기 링크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해주신 분께는 딸기를 또 선물로 저희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한번 꼭 이용을 해보시고. 네, 남원시 쪽 공동사업법인의 남원 춘향의 딸기. 네. 아직은 요거 구매하시려면 링크가 쉽진 않은 모양입니다. 이게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 갖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마트 같은데 가서 찾아보시면 또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로마트에 가면 이제 거의 뭐 100% 있다고 근데 하니까. 이게 뭐 남원에서 딸기가 얼마나 나온다고 전국에 다 있지는 않겠지. 근데 이게 아마 이 농민들이 힘들여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조합에서 홍보를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네. 많이들 딸기 드시고. 내일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남원 딸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딸기 같은 우리 권순우 팀장님 싱그럽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 TV 권순우 씨 새콤달콤.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딸기 같다는 표현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것 왜요? 같은데 너무 좋잖아요. 애인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 애인 딸기라면서요. 그것도 전 그것까진 못하겠네요, 지금. 여튼 예, 새콤달콤 뉴스 좀 전해주세요. 예, 뉴욕 증시는 딸기처럼 빨갛습니다. 빨개요? 예. 다우존스는 0% 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나스닥 0.61% 상승했고요. S&P 500은 0.54% 그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파랗다고 얘기돼요. 예, 반대로 하는데 그냥 한국에 맞게끔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와, 오스탄 올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가 거의 뭐 구질구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 이후 시장이 보인 반응에 혼란스럽다. 그것은 연준 회장이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하시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목노아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렇게 수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굴스비 총재는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분이거든요. 비둘기인데 예. 그 너무 슈퍼 울트라 비둘기가 돼서 트럼프 파월이 그러니까 발언에 대한 해석이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메스터 클레브랜드 연은 총재도 시장이 연준보다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다음 단계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지가 아닌데 시장은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다음 단계는 이렇게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섣부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1월에 그 S&P 전망치를 4,700으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달 만에 5,1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분위기 설레발 치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려하시는 분들은 우려하시는 분들이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한국 타이어 얘기 굳이 얘기 안 드리려고 무슨 경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1번마 뭐 2번마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경마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효성 참전했습니다. 효성이 왜요? 삼촌네. 예. 그때 효성이랑 할아버지가 갔다고 얘기를 좀 하셨었잖아요, 김프로님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효성은 조현범 회장 쪽에 섰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넷째 아들이 같은 편이고 예. 그 딸 둘, 큰 아들 이렇게 셋이 같은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효성 그 삼촌네는 이쪽 아버지 쪽에 쓰는 걸로 거기 했습니다. 근데 지분이 많아요. 사촌 형이죠, 사촌 형. 네, 많이 사진 않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거의 한 45% 가까이 됐습니다. 45%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주가가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그 잠시만요. MBK가 제시했던 공개 매수 가격이 2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17,000원으로 1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24,000원이면 거의 24,000원에 붙잖아요. 공개 매수 가격이. 그렇죠. 네. 근데 20%를 매수해야만 20%를 채워야만 매수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20%가 안 되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MBK가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1.6% 오른 걸로 봐서는 공개 매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예, 예. 당연히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거기서 그냥 20%안 됐으니까 포기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포기하면 2만 한 4,000원 근처까지 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개 매수 24,000원 걸었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막 훅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개인 투자자들 또 이 피해가 우려되는. 예, 그래서 안 가는 것 같아요. 11%는 올랐는데 네. 24,000원 제시했으면 이제 상한가 보통 가거든요.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이게 너무 되겠냐? 되겠냐? 이거 45%인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근데 어쨌든 되게 그 추한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동네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한 마디씩 다 하고 있고 네. 지금 그런 분위기. MBK는 왜 그런 그러게. 진흙탕 싸움에 참여를 하지? 안 그래도 할 일도 많을 텐데. 아주 우량한 기업이나 우량한 기업이 될 만한 거 사가지고 예. 경영 혁신해가지고 대팔구해서 남기고 하는 게 그건데 굳이 이런 가족 간의 지분 경쟁에 MBK가 왜 참여를 했는지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국해군펀이가 우리나라 1위 타이어 회사잖아요. 근데 회사는 참 좋은데 거버넌스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긴 있었어요. 지금 조현범 회장도 뭐 배임행령으로 계속적으로 수사받고 있고 그리고 뭐 집행유예가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유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좀 거버넌스가 좀 아깝죠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회사인데 MBK 쪽에선 진짜 인수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뭐 지분율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요. 오늘 M&A 소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제철이 US 스틸을 18조 원에 인수를 하겠다. 진짜 이건 역사적인 딜이 아닌가 US 싶습니다. 스틸이라는 게 미국 산업의 어떤 역사 같은 회사 아니에요? 이게 그 우리 카네기 카네기 그러니까. 철광한 카네기 네. 회사를 모건 스탠리의 그 모건이 사서 네. 그래가지고 US 스틸이 된 122년이 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건이 이끄는 트러스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독과점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석유 산업들도 막 그 스탠다드 오일부터 해가지고 쫙 독과점을 했었고 이 철강 쪽을 독과점했던 게 이제 모건인데 여기가 이제 카네기 스틸과 페더럴 스틸 컴퍼니, 내셔널 스틸 컴퍼니 합병하면서 US 스틸이 됐고 이게 그 세계 최대 철강 회사이면서 처음으로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돌파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 역사적인 임차인은 US 스틸이었습니다. 75년간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 거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일종의 상징. 미국 산업화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 건물의 주인이 US 스틸이었습니다. 전성기가 1943년인데 네. 굉장히 오래됐죠. 직원 수가 당시에 34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US 스틸을 인수한 일본 제철은 제가 좀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일본 제철은 또 어떤 회사냐? 중일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죠. 그 당시에 야타 제철소를 비롯해 7개 철강 회사를 합병을 해서 일본 제철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패전을 했잖아요. 일본이. 네. 그 이후에 전범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을 4개 회사로 쪼개가지고 각각으로 있다가
그거를 이제 그 야트 제철하고 후지 제철을 제합병해서 신일본 제철이 됐고 신일본 제철에다가 스미토모 금속을 합병해서 신일 철주금이 됐습니다. 아. 신일 철주금을 2019년에 일본 제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좀 보시면 되냐면은 진짜 과거 미국의 철강업을 그러니까 원래 철강업은 나라가 산업화로 제일 성장률이 높을 때 철강업이 잘 돼요. 그랬던 상징이 US 스틸이고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 한참 자기네들 철강업 잘 될 때 있었던 그 일본 제철. 근데 일본 제철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그러니까 원래 나라가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 철강업 성장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일본 제철 당시에도 대만의 UMC 있죠. 네. 그 TSMC보다 네, 조금 작은 그렇죠. UMC.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제철이 반도체 사업한다고 막 반도체 사업 막 키웠다가 그거 잘 안 돼가지고 팔아서 그게 이제 UMC가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 UMC의 파운드리 사업은 일본 제철에서 받아온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좀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US 스틸이나 일본 제철이나 어떤 일본의 산업화,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던 그런 산업인데 둘 다 잘 안 돼가지고 인수합병하다가 결국은 둘이 합치게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면은 한 녀석이 잘 나가서 돈이 넘쳐 흘러서 이걸 사는 게 아니죠. 그쵸. 둘 다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죠. 예. 둘 다 공급 과잉의 시대에 비용 절감하고 그러다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둘을 합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요 둘이 합치면은 일본 제철이 지금 4위인데 3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1위가 그 바오스틸 중국이고요. 2위가 아르셀로미탈인데 이 바오스틸이나 아르셀로미탈이나 뭐 둘 다 엄청나게 합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제철소 막 합친 게 바오스틸이고 유럽에 있는 거 다 합친 게 이제 아르셀로미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위가 지금 안스틸 그룹, 중국의 안스틸 그룹, 4위가 일본 제철인데 USD를 인수하게 되면은 3위가 됩니다. 일본 제철이. 우리 포스코는 얼마나 돼요? 포스코가 한 6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거기가 그 작년인가 비만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순위가 약간 변동이 생겼던 것 같은데 6위, 7위 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M&A 많이 안 하고 그 순위가 높은 회사가 포스코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포스코에 대해서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철이라는 산업은 어쨌든 성장성의 한계가 좀 있는 산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벌어들인 돈으로 뭘 할 것이냐에 있어서 포스코는 지금 2차 전지 소재라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좀 열심히 투자를 하고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US 스틸이라든지 일본 제철 같은 경우는 뭐 US 스틸은 뭐 에너지 산업 한다고 막 엄청 그거 하다가 다 팔았고 그렇죠. 신일본 마라톤 오일인가 뭐 그 인수하고 그랬잖아요. 예. 일본 제철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사업한다, 바이오 사업한다 그런다가 그거 다 팔고 지금 다시 제철 사업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뭐 새로운 포트폴리오 못 만든 두 회사가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포스코는 좀 괜찮은 그 포트폴리오를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이 그 일본 제철과 US 스틸은 국가 간에 굉장히 좀 중요한 데죠. 중요한 네.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는 부분들을 양 국가가 오케이가 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일본과 미국의 어떤 끈끈한 그런 관계를 또 안보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한 몸이죠, 뭐 지금. 그런 상징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뭐 제철 회사 하나가 뭐 엄청 돈 많아 갖고 US 스틸 살려고 해도 그건 절대 못 샀을 절대 안 텐데. 되겠지, 그건. 그렇겠죠. 일본 제철은 이제 살 수가 있었던 거군요. 예, 그 제철이라는 게 기간 산업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뭐 군함 만들고 탱크 만들고 다 여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게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괜히 버렸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그렇지. 아주 골치 아픈 산업인데 진짜 믿을 수 있는데 주는 거구나. 그러고 보면.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좀 감회가 있는 게 예전에 그 디어 헌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디어 헌터, 네, 로버트 니로 전쟁 나오는 거. 영화. 베트남 전쟁 갔다가 막 복귀해가지고 네. 그 로버트 니로가 괴로워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그 배경이 피츠버그예요. 피츠버그의 US 스틸이라고. 아. 그 강철 공장 그 근로자거든. 그게 그 배경, 그 암울한 그
왜냐면 그게 뭐 장사 안 되기 시작한 때거든 그때가. 네네네네. 예, 이제 전성기 지나고 그럴 예. 때잖아요. 기억이 나네. 킬링 디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요르고스 안티모스인가 하여튼 유명한 감독인데 한번 보시면 킬링 디어. 킬링 넷플릭스 디어. 있죠? 넷플릭스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예. 두 번째 디어 뉴스는요. 그 H&M은 결국 하림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은행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인수가는 한 6조 4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은 이제 하림이 그 주식 전환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주식으로 전환하면은 배당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금 주기 싫어가지고 주식 전환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동원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 배당금 안 줘도 되면 나도 가격 더 썼지라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산업은행에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 JKR 파트너스라고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자금된 그런 컨소시엄인데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지분의 5년 보유 조건에 대해서 예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 보호 예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락업을 걸어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들을 굉장히 좀 산업은행에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라고 얘기는 했는데 원하는 걸 다 얘기했는데 알았어 뭔진 알았고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특혜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요. 그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페노션 같은 경우가 지금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301척의 배를 운영하면서 연간 1억 톤을 운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전 세계 8위 국내 1위 해운사인 컨테이너 회사인 H&M을 좀 얻게 되면은 이제 그 운영 중인 선박까지 더해서 내년이면 한 400척이 넘는 선대를 거느리게 되는 상황이 H&M 이? 됐습니다. 이제는 페노션이 되겠죠. 이제 하림그룹이 국내 1위 해운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페노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STX 그룹에 그렇죠. 있던 그 페노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림그룹은 지금 한 20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이죠. 예전에 뭐 병아리 키워서 파는 얘기 주로 하시던 분인데 그런 회사에서 뭐 저체 자산 기준으로 한 20위 안쪽으로 좀 올라서게 되는 김웅국 회장 그렇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양계장이 돼가지고 양계장 저 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결제받으러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응? 고등학교 부지를 이제 양계장으로 하는 아니 거예요? 고등학교 때 네. 양계장 주인이 됐지. 누가요? 김웅국 회장이. 그래요? 와 대박이시네. 20위권이 아니라 27위에서 11위권으로 상승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사업을 한 거예요? 되게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아. 그 뭐 지역으로 따지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하림이 거의 유일한 삼양사하고 하림이 거의 두 개밖에 없는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나갈 때는 그 닭 냄새 안 맡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도 있고요. 치킨이 참치를 이긴 거예요, 그럼? 그러네요. 치킨이 참치를 이겼네요. 우리 마니커는 어떻게 되나요? 마니커는 뭐 드론 회사라도 하나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니커는 이제 본령에 집중한다. 예. 오로지 닭이다. 그렇지. 닭만 본다. 예, 마니커. 예. 근데 이게 그 하림이라는 회사를 볼 때 그 닭고기 회사라 그러면 그냥 그 닭 회사 닭만 보실 게 아니라 예. 그쪽에 있는 닭 키우는 농가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 대부분 하림 닭 키우는 겁니다. 맞아요. 그 하도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 키워주는 대가로 1년에 얼마 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사실 농민들이 직접 이걸 키우게 되면은 어떤 변동성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농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기여하는 바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면 이것저것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세 번째 뉴스는 네. 3세대 실손보험 18% 오릅니다. 956만 명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은 1세대, 2세대는 인상률이 별로 안 높아요. 1세대는 4%, 2세대는 1%, 4세대는 아직
그 인상 시즌이 아니게 됐습니다. 근데 뭐야, 3세대는 무려 18%나 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해 아까 원래 실손보험료가 평균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14.2%, 올해 7.9% 인상했는데 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세대 갈수록 이제 자기 부담금이 좀 높아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손해율이 이제 높긴 높아요. 네. 예, 손해율이 이게 그 지금 왜? 뭐가 문제예요? 숫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154.9%. 네. 그러니까 100원 받아가지고 3세대 같은 경우에 150원 내준다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금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 진짜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싶어요. 이걸 일단 보험사가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손해율이 높아질 거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 과잉 진료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없이 이 상품을 내놨다라는 부분에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방지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 과잉 진료 문제는 환자하고 의사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험사도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내놨어야 되는 거고, 그럼 과잉 진료를 해주는 사람이나 과잉 진료를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제일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병원도 안 갔는데 보험료만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험사가 당연히 그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나. 지난번에 그 천태만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네네. 도수 치료라든지 아니면 영양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금은 거의 두 자릿수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보험사들만 뭐라 하기도 그런 게 뭐 손해율이 150%가 넘었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올리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야 니네가 이거 방지를 똑바로 잘했어야지라고 얘기하기에 또 그럼 이걸 과잉 진료하는 의사라든지 과잉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괜찮은 거냐라는 문제들도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오히려 보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생금융 차원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도 거의 한 20% 가까운 인상이니까요. 1% 올린 거 가지고 그러는 거지 뭐. 1%는 뭐예요? 2세대인가 그건 1%만 올렸다며. 3세대도요. 3세대도 덜 올린 게 이 정도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자동차 보험료는 대형 손보사 기준으로 평균 2.5% 낮추기로 했습니다. 상생 그것도 예? 상생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손보사들 그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나쁜데 전반적인 실적은 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병원도 안 가는데 계속 보험료 오르면 이제 사람들이 그 탈퇴하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냥 15,000원, 2만 원으로 쭉 다니다가 한 번도 안 갔는데 계속 보험료는 월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내면 그거 가겠습니까 그거? 네. 근데 우리 건강보험이 대부분 커버한다며요. 어지간한 건 다 커버하죠. 네. 사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손은 다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들은 분들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가 건강보험 해도 이제 자기 부담금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한번 안 내볼까 싶은 이제 분들도 계시는 건데, 그것도 이제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근데 몇백만 원짜리 수술 같은 거 몇천만 원짜리 수술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 부담금 20%만 되더라도 꽤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이 커버하는 게 있고 뭐 비급여들 많긴 많은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 자기 부담하는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되니까 실손보험을 든다거나 아니면 일부 비급여 치료를 좀 받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드는 요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몇 가지 품목이 문제가 돼요, 항상. 예전에는 백내장 그 라식 수술하는데 백내장으로 진료하면 그거는 사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백내장 과잉 진료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특정 품목들이 좀 문제가 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좀 하고요.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